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강헌의 명리 심화편 출간 도서 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자, 생각해봐. 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는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 누군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근데 이번엔 잘못 건드렸어. 준비됐지? 완벽하게. 흥미진진한데요?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범죄 액션의 신세계. 조작된 도시 2월 9일 대개봉. 넉넉한 알망고 집으로 가는 길 TVN 교통방송과 함께 네, 특집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특집인 척하는 설날 교통특집 김호재 뉴스공장 협찬이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온 가족과 함께라면 역시 우리 한우 한우자조금 동급에 없는 도심 연비 19.5의 압도적 기술 어코드 하이브리드 4개 필요한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깨끗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화산 안반수 제주 삼다스와 함께 합니다. 네, 특집 아닌 특집이다 보니까 오늘 실수가 좀 많습니다. 내일 TBS 사장님에게 혼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PD와 엔지니어께서는 자 2부에 이어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죠. 지난 19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2부 마지막에 동반성장 전 총리님의 캐치프레이즈죠, 사실. 그리고 연구소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현재도 그죠? 네. 근데 동반성장 얘기를 듣다가 제가 딱히 뭔가 새롭진 않은 것 같다고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프리카나 노르웨이 속담에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네. 또 용산의 8군 기지에 가보면은 네. Go togeth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반성장하고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더불어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함께 나누자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성장해서 함께 나누자. 근데 함께 나누자는 것에 놀란 것 모양입니다. 아마 그것은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동반성장이라는 걸로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은 추구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복지도 강화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만이 동반성장이 아니고 빈부 간, 도농 간, 뭐 지역 간, 또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총장할 때 도입한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또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처음으로 여성 교수를 처장으로 모셨습니다. 연구처장, 학생처장 등. 그거는 남녀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에 그것이 폐쇄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개념이 그러니까 경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까 작동 원리라고 하신 게 그런 뜻이군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요. 예. 건설 투자는 많지만 설비 투자가 부진한데 네.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고 네. 다시 말해서 첨단 핵심 기술이 많지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블루오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에 천문학적으로 쌓인 돈, 앞으로 또 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한다면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완화해서 그 투자하고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 늘면은 경기 침체도 완화하고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문제도 완화하고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 하나가 초과이익 공유예요. 초과이익 공유도 설명해 주죠. 네. 총리님이 항상 인터뷰에 등장하시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동방정장과 초과이익 공유제인데 네. 초과이익 공유제는 뭐죠?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과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가요? 연초에 각 기업들이 목표한 이익이 있을 텐데 네. 이익보다 더 많이 나면은 그 차이가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 않겠습니까? 부분을 복지로 돌리자 말하자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한테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올리는 거는 사실은 납품과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떼면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하고 약간 맥이 닿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동반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정치적인 거 다 빼고요. 그 경제적 그 전문가 입장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총리님의 어떤 학자적 수준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분이 저보다 경륜이 훨씬 많고. 경륜이 실력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네, 그건 그런데. 저는 네.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네. 그 학풍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학풍에도 차이가 있지만 학자로서 도달한 수준에서 보자면 총장님이 훨씬 못 미칩니까? 총리님은? 뭐 김 선생님이 판단하십시오. 네, 못 미친다로 제가 그럼 정리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경제학자로 출마하셨잖아요. 출마 선언하셨는데 바른정당에. 네. 예. 그분하고 경제적 학자로 이렇게 수준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이도 더 많으신데 이번에는. 네, 제가 한 10년 선배일 겁니다. 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네. 그러므로? 그분은 위스콘신에서 공부하셨고 네. 저는 프린스턴에서. 프린스턴이 더 좋은 대학이다. 이게 넘겨주시는 게 많으시네요. 그럼 어쨌든 학자.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분명히 정치로서 선배죠. 네. 근데 경제학자로서만 비교하면 어떠냐는 거죠, 제 질문은. 내가 좀 낫다? 예, 그건 몰라도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교수를 하고 네. 또 한국에 와서 31년 동안 서울대학에서 네. 강의를 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는? 미국에서 교수도 못했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아마 KDI에서 출발해갖고 네.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교수도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유승민 나보다 못해. 학자로는. 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여쭤본 게 워낙 이렇게 대선판이 되거나 중요 선거가 되면 항상 그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셨는데 처음으로 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정책적으로나 혹은 성향상으로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리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제안 중에 그걸 처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네, 저는 그분하고 제가 처음 총장 됐을 때 또 그분이 처음 시장 됐을 때 만났습니다. 2002년입니다. 네. 그 후로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서울대학교 앞에 그 150m짜리 고가도로를 만들겠다고 전임 시장이 사인을 하고 나가셔서 그걸 좀 고쳐달라고 민원하러 가서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은 좋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첫 대답이
아니, 세계 유수대학 앞에 150m짜리 고가도로가 무슨 말이냐. 그걸 재검토하라고 직원들한테 시키고. 또 저보고 특별히 부탁할 게 없냐 그래서 기초학문 하는 사람들 참 어렵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해줘서 시원스럽게 봤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봤는데 지난 2009년 9월에 저보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정 총장 서면 출신이죠. 네. 그랬더니 저도 서면 출신입니다. 같이 서면을 위해서 일합시다. 해서 뿅 갔어요. 그 말에 서민이라는 말에.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저보고 뭐 서울시장 나와라, 선거대책위원장 해달라, 정권인수위원장 해달라.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2008년에 또 국회 좀 진출해라 이런 제안이 있었으나 제가 총리 제안을 받은 것은 그런 제안 중에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거 내가 계속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거절하면 좀 미안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당시에 2009년 8월에 북한이 핵시dom을 하고 또 그것이 없었다 할지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단절된 거의 단절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총리가 돼 갖고 이 단절 상황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풀자. 남북 관계가 좀 더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당시도 완성도가 40%밖에 안 됐는데 이걸 100%로 올리고 왜 개성만이냐? 해주, 신의주, 원산. 왜 북한만이냐? 철원 고성 같은 데도 공단을 만들어서 남북이 같이 생산을 한다고 보면은 이게 통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셨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초과이 공유제며 여러 가지 동반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벌써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은 사회가 파탄날 것이 두려워서 내가 총리로 가서 이 양극화를 좀 완화하자. 그 남북 관계를 좀 유연하게 하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은 있으셨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망가지셨어요. 아십니까 혹시? 망가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MB 시절에 총리를 하시고 아마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하고는 멀어지셨다 결과적으로. 그건 혹시 아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 후로 생각이 저는 후회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나름대로 저를 정당화한 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명박 후보를 다른 후보한테 550만 표 차이로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한 대통령인데 나가서 일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리화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후회는 안 하셨냐는 거죠. 뜻대로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물론 그렇지만 저는 가서 국정 경험도 했고 그런 나름대로 세종시 문제가 이거 제대로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세상에 많이 알렸고 또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해서 저는 그게 성공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할 일은 하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있으시죠? 제가 집요하거든요. 후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네. 그때 그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도와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고 여권의 정치적 지도자 한 분이 저보고 급진 좌파라 그러고. 정치적 지도자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 대통령이래. 당시 전 대표 아니에요? 아니,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그다음에 또 어떤 장관은 저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든지 또 전경련에서는 그 동반성장위원회에 대기업 대표들 못 가게 한다든지 또 정부에서 예비비를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예비비를 안 준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용만 당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용만 당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반성장위원회를 보는 눈이 저하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일단 총리님의 좋은 이미지만 쏙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출마를 하셨어요. 직접 출마. 저희가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안 하신 것 같죠? 근데 한참 했어요. 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럼. 네. 그럼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마를 직접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 남은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이원 집정부제 혹은 분권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경제 전문가로서 책임 총리가 되어야지 누군가의 파트너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번에 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습이십니까 이번에? 셋 중에 진짜 목표가 뭐죠? 제가 꼭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꼭 되시려고? 저 권력 분산은 찬성하지만 이원 집정제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대통령. 내 치는 누가 외치는 누가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일을 해야지. 한 사람은 내 치, 한 사람은 내 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저는 끝까지 갈 거고 제가 꼭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 길이 멋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의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세력도 지금 너무 적잖아요. 네, 아직 저를 링 위에 올려주지 않아서 그렇고 링 위에 올라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링 위에 누가 대신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경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하십니까? 현장 가서도 하고 시장 가서도 하고. 언론의 지지율이 안 나오면 거기 따라가서 찍어주질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저도 올 거로 생각합니다. 자, 낙관적이신 건지 지금 상황이 만만치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번엔 주자가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주자들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경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국무총리로서 국정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총장 할 때 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잘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여러 군데서 총리님을 잘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세계 커다란 대학의 총장 한 사람은 무슨 일이라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린스턴 대학의 우드로 윌슨 총리가 나중에 대통령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드로 윌슨 총장이. 그런 사례가 꼭 본인한테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데 보니까 제3지대라고 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삼는 사람은 불순해 보이고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2020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추자는 사람은 더욱 불순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죠? 네.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반기문 전 총장,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고문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불순하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불순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불순하다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그 사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불순한 거죠. 제 말씀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어떤 사람이 한참 앞서가는 걸 보고 그 사람한테 반대해갖고 개헌을 하자. 우리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끼리 한번 모이자 해서 그 지역에서 이른바 제3지대를 형성하자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또 내가 나이가 많어. 그럼 나 3년만 할게. 반총장. 2020년에 가서 대선하고 총선하고 한꺼번에 하면 선거 비용도 줄고 참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종인 전 대표.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하고 총선하고 같은 때 해야 선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은 가끔 중간에서 선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편익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꺼번에 반기문 전 총장,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고문 다 불순한 것으로 정리됐고요. 셋 다 불순해. 알겠고요. 그럼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으로 짧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다가 대선 끝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는 또 국민성장을 주장하시대요. 경제민주화가 다 완성된 건지 하는 의문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아닌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불순하다처럼 무슨 형용사 하나로 표현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요?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제 4년간 두고 보셨잖아요. 최소한 5년 가까이. 네, 아직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미숙하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 이런 걸로 해 주셔야지 제목에 뽑히고 이제 기사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나마 그 각 정당 중에 가장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쫙 뽑으면 어느 당이죠? 동반성장과 가장 비슷한. 다들 동반성장 하자고 하겠죠. 네, 동반성장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 공정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장은 안철수. 국민의당이네요, 그럼. 네. 그래서 꼭 고르자면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당에 간다고 결심한 건 아닙니다. 공정성장이나 동반성장이나 다른 거 비슷하고 대부분 같이 성장하자는 개념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정당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반성장은 조금 어렵게 일반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커다란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물론 박지원 대표가 다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과장이지만 그건 과장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 입당하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 하여튼 저는 독자적으로 가면서 계속 관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 말은 관찰 끝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도 국민의당인 거네요. 그죠?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신 걸로 하고 들어가셔서 경선해야 되잖아요. 경선. 어차피.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도 들어가려는 것 같고 손학규 그다음에 정운찬 그리고 안철수. 근데 다른 분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든 그 안에 본인의 개파도 존재하고 국회의원도 존재하고 본인과 함께 한 본인이 만든 당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새가 있고 박지원 대표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입니다. 이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할, 확실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알 것이기 때문에 경선을 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황교안 대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보는데 저는 황교안 대행은 지금 최소한의 일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자가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 일했고 총리로 일했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이외와 어떻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당에 가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오늘 인터뷰 상으로는 결론이 저는 났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두고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고는 볼 텐데 어쨌든 가긴 가실 거죠. 혼자 끝까지 밖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까? 네. 오란 데가 없으면요? 아니요, 제가 갈 데가 없으면은.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농담하더라고요. 너 롤프데이다 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롤프데이다 아시죠? 네네. 1970년대에 독자적으로 녹색운동도 하고. 나중에 대선 출마도 했고 지지율은 잘 안 나왔죠. 네. 네. 전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저 믿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새누리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행은 그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새누리당은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실제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가진 지지율만 합쳐도 엄청나거든요. 거기 이제 공간이 별로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바른정당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새누리당을 그런 이유로 거부하시고, 남는 건 국민의당하고 정의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주시네요. 네.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중에
누가 더 나아요, 그럼? 대답까지 해주시죠, 뭐. 네. 정의당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죠? 제안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럼 남는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국민의당 언제 들어가십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가죠.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가긴 가실 거구나. 혹시, 이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면은 절대 국민의당에 안 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선의 조건이. 예.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참여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조건에 대한 약속이 지금은 전혀 없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런 얘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오픈 프라이머리면 된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보셨구나, 박지원 대표님하고 아직. 김 선생님, 지금 제 말씀은 예. 문을 아무한테도 닫고 있지 않다. 예. 근데 오픈 프라이 교섭을 할 때는 예. 국민의당한테 혹시 교섭을 한다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조건을 달아줘야 네, 된다. 완전 경선,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제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얻은 것 같은데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면 국민의당의 제안에 응할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박지원 대표님은 그동안 과장을 좀 하셨다. 이건 박 대표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좀 조심하시고. 반기문, 김종인, 손학규는 불순해. 이거보다 신뢰입니까? 세 분은 불순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미숙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왔다 갔다 한다. 네. 오늘 제목 여러 가지 나왔는데 기사 꼭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제가 더 모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입당하시면 제가 한번 부르겠고요. 거기서 경선에 승리하거나 혹은 승리하지 못하거나 제가 한번 더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승리하지 못하시면 못 부를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꼭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어요? 준비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네. 특집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데, 특집 방송이라고 하라고 해서 특집인 척 하는 방송. 설날 특집, 김호준 뉴스공장 선물. 저희가 이런 날만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집 방송인 날만. 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TBS 사장님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한 줄로 보내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불러드리는 게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선정해서 전화 드립니다. 네. 김어준 멋있어. 이런 거 좋아요. 네. 김어준 짱. 이런 거 좋네요. 네.
나는 이혼남이다. 이런 것도 참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이분. 네. 8408. 이분 당첨! 여기서 그냥 당첨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혼남이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번 주 결혼해요. 이런 건 알바 아니고요. 고3이다 그러면 제가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고3 엄마다. 이런 분들은 드려야 되고. 공짜니까, 네, 절대 안 드리고요. 네. 조카가 많아서 세뱃돈이 많이 나갔어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자, 한우를 주세요. 한우는 선물이 아니고 협찬사일 뿐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선물은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옹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DMCK에서 아크 앰플 키트를. 야, 다 영어네요. 너무 이름이 어려워요, 요즘 제품 이름이. 매트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 홈 온수매트. 온수매트도 이렇게 이름이 어렵습니다.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를, 그리고 이태리 명품 구도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자, 불친절한 A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문자를 읽다가 저는 이혼남입니다. 여기 선물 준다고 했더니 문자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혼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당첨. 자, 최근 한 달 이내에 이혼한 한 분, 한 달 이내에 이혼할 분들 막 보내주세요. 자, 옆에는 이미 이혼한 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혼한 지 몇 년 되셨죠? 그럼 좀 오래됐죠. 네, 네. 자, 임상원 의원님은 선물 받을 대상이 안 되고요. 최근 한 달 이내에 이혼했거나 할 사람들 마구 보는 내일 이혼합니다. 8월 8일 내일 이혼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입증할 뭔가 문서를 보내야 되죠. 그래야죠. 근데 할 분들은 아직 안 됐으니까 부부간의 불화를 입증할 만한 서로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좋게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좋게 이혼하는 건 안 쳐주고요. 저는 오늘 이혼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도 있고 선물을 위해서라면 이혼도 불사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네. 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저는 참 좋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화목해야 되는데 부부가 화목한 거는 보기 싫어요, 저는. 자, 이혼 부추기는 방송입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물음표로.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특집 방송 아니겠습니까? 협찬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협찬 불러주세요. 이번 설에도 온 가족 함께라면 역시 우리 한우자조금. 동급에 없는 도심연비 19.5의 압도적 기술 어코드 하이브리드. 내게 필요한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깨끗해서 고맙삼다. 우리나라 화산 안반수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좀 이따가 막 싸울 겁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물 안 받으면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겠다부터. 아, 좋네요. 이혼이 난무하는 세상이 참 좋습니다, 저는. 자, 오늘 본론으로. 아이템이 뭡니까? 네, 오늘 지난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 검증 마지막 순서 우리가 단점만 얘기했었죠. 네. 장점을 얘기하다 끝이 났는데 장점으로 제가 타고난 관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죠. 그게 장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운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럼요. 운을. 저는 그 운칠기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칠기삼. 네. 운이 7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기준으로는 운구 일인 것 같아요. 운구. 사실 뭐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과학적인 설명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뭐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물론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운이 왔을 때 그걸 잡는 게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주 그 기막힌 인연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차관까지 갔다가 이제 그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그 안보, 통일, 외교 라인이 두 라인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좀 더 자주적이고 뭐 이제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북한에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라인.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라인을 좀 더 중시하는 그 두 라인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라인이 이제 그 굳이 따지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그룹이 그쪽에 이제 주로 포진해 있었고, 두 번째 라인이 전통적인 외교 라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반기문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했었죠. 그쪽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우리가 왜 참여정부 출신인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냐.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도 그 두 라인이 서로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진보적이면 그 분야에, 네. 장관은 좀 보수적인 사람을 쓰고, 네. 그다음에 수석이 좀 보수적이면 장관을 좀 진보적으로 써서, 네. 그 균형을 맞추려고 그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렇죠. 여기 안보 쪽에서는 이제 그 장관을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라인인, 네. 그런 라인을 꼽다 보니 계속 차관만 하던 반기문 전 총장이 장관으로 발탁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또 아주 타고난 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보통은 보수 정권에서도 장관이 못 됐는데,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에서 거꾸로 그런 이유로 장관이 된.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임 장관이 이제 윤영관 그 학자 출신이죠. 윤영관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외교 라인하고의 어떤 약간 불협화음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유엔 사무총장하고는 사실 큰 어떤 인연이 없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인사가 이제 홍석현, 네.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될 뻔도 했죠. 밀어주는 게. 거의,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밀고 있었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만은, 아주 우습게도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는 돼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영어는 돼야 되고. 네, 영어만 가지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 되고요. 프랑스어가 돼야 됩니다. 의외로, EU 국가에서. 네. 물론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식 석상에 쓰이는 언어는 확실하고요. 근데 네. EU 국가 내에서는 특히 영어 다음으로 불어가 돼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학술지도 그렇고 국제회의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단 세계 두 개 공용어가 영어하고 프랑스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안보리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비토를 행사해요. 프랑스가. 네. 노골적으로 그러거든요. 당시에 근데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불어를 할 줄.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아느냐면.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당시에 홍석현 회장님이 프랑스어 과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데. 홍석현 회장이 불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임상훈 위원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우신 게 아니고 이미 제가 같이 이제 프랑스어를 할 당시에 상당 수준이셨어요.
그때 이제 저랑은 주로 이렇게 신문 르몽드 사설 같은 걸 읽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미 그 르몽드지의 사설 같은 거를 그냥 문제없이 읽으실 정도의 불어 실력이 상당하셨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하고도 이렇게 그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의 프랑스어 실력, 영어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상으로 굉장한 준비가 되셨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어까지 준비가 된 뜻밖의 커리어입니다. 저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을 가르칠 만한 불어 실력이 된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세간에 안 알려 제가 겸손한 탓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안 했죠. 그리고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르몽드 디플로마트 그 편집장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홍석현 회장이?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을. 그랬는데. 그 전에 뭐 할 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 지금 비슷할 때죠. 그냥 학자로 있었고, 그냥 프랑스어도 뭐 가르쳤었고 그랬을 때니까.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 미국 대사를 하시다가 낙마를 했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완전히 그냥 불거품이 된 건데. 그게 이제 글로 가기 위한 그렇죠. 징검다리였는데 예. 그게 이제 물 건너가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혹시 언론에 알려진 거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삼성이라고 하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반기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못 하셨어요. 지금도 못 하시겠죠.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프랑스가 비토를 하게 생겼으니까는 부랴부랴 이제 갑자기 프랑스어 공부를 하신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구나. 예, 네. 반기문 전 총장도 불어를 혹시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그 홍석현 회장이 낙마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대타로 그 반기문 당시 장관이. 관운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이제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서 그 준비를 하신 거죠. 토요일마다 4시간씩 그냥 막 외우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지금 그래서 불어를 혹시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거의 공식성상에서 안 하는 네, 잘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러니까 거의 외워서 이렇게 하신 그런 정도 수준. 자, 관원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이제 관운이 아주 타고나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었죠. 여러 번 낙마의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 외교부 장관을 하는 당시에도. 차관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장관 못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미 라인 이쪽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옆에서 들어와도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그때 김선일 씨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질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프간에서 외교 수장으로서 이 문제는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고 해요. 외교부 장관은 그냥 둬라.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그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경질되거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막아줬죠. 막아줘서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을 그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을 유엔 단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결국은 그래서 소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섭섭함의 출발이 거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참여정부에 내가 빚진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참여정부 당시에 참모들과는 빚을 내가 진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일할 때는 각을 세웠을 테니까요. 틀림없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그 일을 하나요? 밀어주려면. 그렇죠. 정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당시 비상임 이사국도 우리가 포기해 가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밀었던 거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력한 보수 중도 후보, 군 정도인데 정말로 이제 어떤 정당에 네. 뭐 연대하건 입당하던 해서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고 나면 또다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정도로 뭐 정리가 되겠죠. 운구 기일에. 네. 저도 그러면 기일이 뭐냐?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능력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자, 문자 이혼 문자 개선 오고 있네요. 네. 아직 미혼이라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부터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 나옵니까? 자, 그 다음 준비하신 게 이게 최근에 국회 로비에서 굿바이 전이라고 네. 예. 풍자. 네. 작가는 이것은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풍자다. 당했던 예술가들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몸을 그린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혐오, 여성 혐오를 드러낸 네. 천박한 작품이라고 공격하고 크게 번질 것 같았으나 크게 번지길 원했던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사그러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뭐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예술과 관련해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그 논란들이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같은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가졌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려면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정치로 끌어들이려면은 예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혼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 감이 있는데 사실 이번 그 풍자 작품 그 올랭피아라고 이제 알려져 네네. 있었죠. 그 만에. 근데 이제 사실 그 그림이 그 계보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계보인데 그러니까 만해의 올랭피아도 처음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풍자였었죠. 그렇죠. 그 전에 소위 이제 과거에는 여성의 나신을 그린다는 게 네. 예술가들은 그리고 싶은데 네.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 음란하다고 할까봐 여신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것은. 그렇죠. 처음 등장한 게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처음 그 전에는 이제 나신을 그리지는 못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시작된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 신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 완벽함은 그대로 두고 근데 그 앞에 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제 신의 자리를 이제 바꾼 거죠. 인간의 완벽함.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벽한 인간상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는 정신도 완벽한 인간, 신체도 완벽한 인간.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완벽하고 비율도 완벽하고 비율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조르지아네 같은 경우 이제 그 이탈리아 화가인데 처음 이제 그 잠자는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여신인 거죠, 비너스. 그렇죠.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르지아네가 그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가 이제 그 유사한 그림들을 계속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 비슷한 구도의 그림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르지아네가 그린 것이 1510년이었는데 이제 1510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 타치아노라고 하는 다른 화가가 이제 완성을 시키고 완성시킨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립니다. 근데 차이점이 고개의 각도가 달라요. 그리고 눈을 그 과거의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 눈을 감고 있는데 이 타치아노가 새로 그린 그림은 눈을 뜨고 있어요. 하지만 고개는 내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자가 바라봤을 때 눈이 마주친다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자의 나신을 보고 있는데 눈을 마주쳤다는 것은 당황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에로티즘을 더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오는 거죠. 여성은 수동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을 그릴 때도 이것은 여성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하고 비너스라고 그린 거고 그것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수줍음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여성의 나시면 당연히 수줍어야 돼가 하는 남성적인 시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만해의 그림, 올랭피아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치아노 그림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아예 어떤 그 여신이 아니고 그냥 여성이 되는 거죠. 네. 여성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매춘 여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이 올림피아를 그렸을 때 만해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엄청났었어요. 그 비난과 이번에 비난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150년 전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그렇죠. 얘기가.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번에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차이점은 다음 주에. 예. 자, 오늘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이 역사가 있는데 여성 혐오하고 가장 먼 미술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올림피아고 여성이 주체가 되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임상훈 르몽드 디플레마티크 편집위원과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